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평생의 아들이 장가를 들었다. 새색시를 가마를 태워 앞세우고 앞뒤에 여자 종과 남자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풍광을 잡혀가며 호기 있게 신부 신행길을 차리고 나섰다. 한참 가다가 넓은 들판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공중에서 무엇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금세 휙 하고 날아가 버렸다. 그래, 공중에 바라보니까 무슨 큰 새 같은 것이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멀리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한참 가더니 저 멀리 아득해 보이는 큰 산골짜기에서 아주 사라지고 말았다. 신랑은 그 이상한 것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앞을 보니까 자기 신부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자세히 보니 신부뿐만 아니라 신부 몸종도 없어지고 신부의 신행부담도 없어지고 다만 하인면만 남아 있었다. 아, 이거 큰 궤변이 일어났구나 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얼른 집으로 와서 아버지께 도중에서 당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신부를 찾으러 나서야겠다고 말하였다. 아버지도 아들의 말을 듣고는 하인 몇을 더 딸려 보내주었다. 신랑은 하인들을 데리고 그 큰 괴물을 사라진 큰 산에 있는 곳으로 갔다. 얼마를 가노라니 땅 위에 이상한 발자국이 있어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깊은 산중까지 오게 되었다. 그 발자국은 어떤 큰 바위 밑에 와서 없어지고 말았다. 신랑은 큰 바위를 밀어보기도 하고 당겨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였지만 마치 뿌리가 깊이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괴물이 이 바위 밑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겠나 하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저 멀리 산비탈에서 조그만한 오막살이가 보여 신랑은 그리로 찾아갔다. 그 집은 늙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신랑은 그 할머니에게 자기가 여태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가 혹시 여기서 보고 듣고 한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하였다. 할머니는 신랑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저기 저 바위는 도둑놈들이 도둑나라를 드나드는 문인데 그 바위는 어지간한 힘 가지고는 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오. 여태까지 도둑놈한테 수많은 색시가 붙잡아 들어가고 수많은 재물을 빼앗겨 들어갔는데도 여기까지 와서는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소이다 하고 말하였다. 신랑은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신불도 도둑놈이 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바위를 없애고 도둑놈의 굴로 들어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바위를 깨뜨릴 셈으로 속수장이를 데리러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벽에 붙은 방을 보고 있었다. 방에는 임금님이 공주를 한꺼번에 셋이나 잃었는데 이 공주들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절반을 떼어주고 왕이 제일 기호하는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쓰여져 있었다. 이 신랑은 새 공주도 자기 신부를 채간 놈이 같은 도둑놈 무리에서 채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왕에게 가서 자기가 당한 이야기를 말하고 그 도둑놈을 살아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공주를 찾아오는 일을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하였다. 왕은 신랑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선비 세 사람과 속수정이 9명을 안동시켜 주었다. 신랑은 선비와 석수장이를 데리고 그 큰 바위에 있는 곳으로 석수장이를 시켜 바위를 깨뜨리게 하였다. 석수장이가 밤낮 쉴 새 없이 90날을 쪼개어 큰 바위를 다시 다 깨뜨려 없애버렸다.
바위가 있었던 자리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구멍을 파보니 커다란 굴이 나타났다. 그 굴로 들어가 보니 굴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갈수록 커지고 나중에는 천야마냐의 낭떠러지가 나오게 되었다. 굴 아래로 내려가 봤는데 너무나 엄청난 낭떠러지라 내려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내려가 볼까 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산에 가서 칡을 따다 동아줄을 수천 마리를 꼬아 굴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칡을 산더미처럼 따다 동아줄을 틀어서 그 굴 아래로 내려뜨렸는데 아무리 내려도 굴 바닥에 닿는 것 같지 않았다. 신랑은 다시 왕한테 가서 그동안 사정 얘기를 알아고 대장장이와 9명의 쇠붙이를 산더미처럼 얻어가지고 왔다. 그리하여 대장장이 보고 쇠를 녹여 쇠사슬을 만들어 굴 바닥 밑바닥까지 닿게 하라고 했다. 대장장이는 하루에 수백 발씩 쇠사슬을 만들어 9날 만에야 겨우 굴 밑바닥에 닿게 되었다. 그제야 선비 한 사람에게 그 쇠줄을 타고 굴 밑으로 내려가서 굴 안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라고, 만약 내려가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줄을 흔들면 줄을 끌어올리겠다고 말을 하였다. 선비는 줄을 타고 30분쯤 내려갔을 때 그만 무서워져서 줄을 흔들었다. 신랑은 곧 새 줄을 끌어올리고 다른 선비를 내려보냈다. 두 번째 선비는 반쯤 내려가다가 무서워서 줄을 흔들었다. 신랑은 줄을 끌어올려 그 선비를 내려놓고 세 번째 선비를 내려보냈다. 세 번째 선비는 35분쯤 내려가다가 더 내려가기가 무서워 쇠사슬을 막 흔들어댔다. 신랑은 줄을 끌어올리고는 이제는 자기가 줄을 타고 내려가기로 했다. 내려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기를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일러놓았다. 신랑은 새 줄을 타고 굴 아래로 내려가서 드디어 굴 밑바닥까지 닿았다. 굴 밑바닥에는 널따란 벌판이 있었다. 벌판을 걸어서 한참 가노라니 언덕에 나왔다.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 언덕 아래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하게 생긴 동네가 나왔다. 신랑은 그 동네로 내려가서 어떤 집에 있는 우물 옆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동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젊은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나와 버드나무 밑에 우물에서 동이를 씻어 물을 깃는 다음 동이를 이려고 했다. 그때 신랑은 버리짐을 한 줌 쭉 훑어서 그 물동이에 떨어뜨렸다. 어휴, 바람도 얄궂어라 하면서 동이를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길렀다. 동이를 이려고 할 때 신랑은 또 버리짐을 훑어서 떨어뜨렸다. 여자는 또 물을 버리면서 모슬럼의 바람이 왜 이렇게 야단이란 말이냐 하고 중얼거리며 다시 물을 길렀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이려고 했다. 이번에도 신랑이 또 버들음을 훑어서 물동이에 떨어뜨렸다. 여자는 왜 이리 버들림이 떨어질까 하고 투덜대면서 버드나무 위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신랑에게 웬 사람이냐고 묻다. 신랑은 버드나무 위에서 내려와 여자 옆에 갔다. 여자는 신랑을 보더니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서방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하면서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신랑은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자기 섹시의 몸종이었습니다. 신랑은 이제야 안심하고 자기 섹시와 임금님의 새 공주를 여기 붙잡아 온 걸 찾아서 찾아오겠느냐고 말했다. 몸종은 신랑의 말을 듣고 나더니 여기 사는 도둑놈은 장수에 힘이 세고 뜬다다가 성질도 잔인하고 흉악스러워 아무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맞아 죽기 쉬우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도둑놈은 그냥 지금 사냥 나가서 얻고 석 달 뒤에나 돌아오게 되니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자꾸 돌아가라고 권했다. 신랑은 도둑놈을 없다니 더욱 좋구나. 그동안 그놈을 죽일 계획을 세울 테니 도둑놈이 장수네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렴 하고 말하였다. 몸종은 도둑놈의 장수네 집에 들어가려면 12대문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12대문의 대문마다 흉악하고 싸나운 짐승들이 지키고 있어 낯선 사람만 보면 달려들어 해칩니다. 그런 곳을 서방님께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며 어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래도 신랑은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졸라댔다. 몸종은 할 수 없이 신랑을 데리고 같이 갔다. 첫째 대문을 들어가니까 사나운 개가 눈을 부릅뜨며 기다렸다는 듯 이빨을 드러내고 지저대며 물어 뜯으려고 했다. 신랑은 가지고 있던 떡 한 덩이를 던져 주었다. 개는 떡을 덥석 물고는 짖지 않았다. 신랑은 그 틈을 타서 얼른 첫째 대문을 지나 둘째 대문에 있는 데로 갔다. 둘째 대문에는 큰 독수리가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보며 날카로운 부리를 벌리고 갈고리 같은 발톱을 내저으며 깨깨 소리를 지르며 덤벼들었다. 신랑을 가지고 있던 토끼 한 마리를 던져주었다. 독수리는 그 토끼를 덥석 쥐어잡고는 먹기 시작했다. 신랑은 그 사이에 얼른 둘째 집문을 지나 셋째 대문으로 갔다. 셋째 대문에는 흉악하게 생긴 까마귀가 모여 앉아 있어 까옥까옥 떼를 지어 쪼으려고 했다. 신랑은 얼른 가지고 있던 썩은 고깃 덩어리를 던져 주었다. 까마귀들은 그 고깃 덩이를 먹겠다고 제각기 그리로 날아갔다. 그러는 사이 얼른 넷째 대문에 있는 데로 갔다. 넷째 대문에는 덩치가 큰 원숭이가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려고 했다. 신랑은 가지고 있던 밤 한 움큼을 던져 주었더니 원숭이는 밤을 먹기 시작했다. 신랑은 얼른 그러는 사이에 다섯째 대문 있는 데로 갔다. 다섯째 대문에는 거위가 깨끗거리고 있었고 여섯째 대문에는 이리떼가 시뻘건 입을 벌이고 있었고 일곱째 대문에는 빨간 곰이 지키고 있었고 여덟째 대문에는 큰 기가 돋은 구덩이가 도사리고 있었고 아홉째 대문에는 용마름이만 빨간 지네가 와사와사 소리를 내고 있었고 열 번째 대문에는 백년문 여우가 꼬리 9개를 뻗쳐 있었고 열 번째 대문에는 천년 먹은 쥐가 둔갑하여 번갯불에 번쩍 끼고 있었다. 12번째 대문에는 주 난장이가 천기를 본다고 중얼거리고 지키고 있었다. 신랑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먹을 것을 하나하나 던져주며 그것들을 먹는 사이에 살짝살짝 안으로 들어가 12대문을 지나 도둑놈의 장수 안채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도둑놈 장수의 집은 굉장히 넓고 크었으며 딸린 벼채도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몸종은 신랑이를 데리고 색시가 있는 데로 가서 아씨, 새 서방님이 오셨습니다. 하고는 말하니까 색시는 새 서방님이라니 누가 왔단 말이냐 하며 미닫이 문을 조금 열고 빼꼼히 내다보기만 했다. 그리고는 문을 도로 탁 닫으며 별놈이 다 왔군 하고 몸종에게 어서 오게다 하다 가두어라 하고 말하였다. 신랑은 섹시 그 한마디에 정이 떨어져 죽을 애를 써서 찾아온 자신을 원망하며 여자란 저렇게도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인가 하고 한참 멍하니 서 있으니 몸종이 이것을 보고 서방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둑놈 장수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가 되어 힘을 길러 봅시다 하고 친절히 말하였다. 그리고는 신랑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큰 바위를 가리키며 그것은 도둑놈의 장수가 제기를 차는 바위라고 하였다. 신랑은 그 바위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몸종은 신랑을 어떤 골 앞에 데리고 가 돌문을 열며
"사방님, 할 수 없으니 당분간 이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하고 돌문을 닫고 가버렸다. 신랑이 그 돌문을 열려고 해 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 나는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하고 있는데 몸종이 물 한 대접을 들고 와서 마시라고 했다. 그 물은 동산물인데 힘이 세지는 물이라고 했다. 신랑이 그 물을 마시고 돌문을 밀어보니 조금 움직였다. 몸종은 조금 있다가 동산물을 또 가지고 와서 마시라고 했다. 신랑이 그 물을 마시고 또 돌문을 밀어보니 아까보다 더 많이 열 수가 있었다. 그 뒤로 몸종은 동산물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양푼씩 갖다 주었다. 신랑은 그 물을 마시고 힘이 차차 세져서 사흘 만에 돌문을 수월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었다. 닷새 만에 도둑놈은 장수가 제기 찬다는 바위를 들 수 있게 되었고, 이래 만에 제기 찬 듯 가볍게 찰 수가 있었다. 도둑놈의 장수가 공기 노릇을 한다는 바위를 들어보니 겨우 뿌리를 댈 수 있을 정도였고, 몸종이 자꾸 동산물을 갖다 주어서 또 마시어 아우레 만에 신랑도 그 바위를 공기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도둑놈의 대장이 쓰는 칼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뿌리도 뗄 수가 없었다. 또 동산물을 마시고 해서 보름 만에 가슴까지 들어 올리게 되었다. 또 동산물을 더 마시게 하니 한 달 만에 그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몸종의 정성들은 도움을 받아 신랑은 점점 힘이 세져서 무거운 칼을 자유자재로 휘두르게 되어 두 달 만에 땅에서 공중으로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게 되었다. 번개같이 이리 뜨고 저리 뛰게 날쌔고 용맹스러운 힘센 장사가 되었다. 그래서 신랑은 이제 아무 꺼리낌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도둑놈의 큰 동네를 지리를 자세히 알아두어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머리서 우르르 우르르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게 무슨 소리냐고 몽종에게 물으니 도둑놈의 장수가 사냥 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백리 밖에서 왔다는 소리라고 말을 하여 주었다. 조금 있으니 또 우르르 우르르 탕탕 하는 소리가 났다. 저건 또 무슨 소리라고 하니 50리 밖에까지 왔다는 소리라고 했다. 그다음 우르르 탕탕 쾅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나서 또 저건 무슨 소리냐고 하니 그자가 바로 집 앞에 왔다는 것이었다. 도둑 도둑놈의 장수가 오니 색시는 버선말로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이번 사냥에는 얼마나 많이 잡아왔습니까? 나는 집 안에 앉아 있어도 사냥 하나 해 놓지 않았어요." 하고 아양을 떨며 수선을 피우니 도둑놈의 장수는 "도대체 뭘 잡아 놓고 이렇게 자랑이냐?" 하고 말하였다. 그 말소리는 깨진 징처럼 거칠고 왕왕거려 그러자 색시는 "전에 제 남편이라는 제가 제 발로 기어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기 저 옥에 가둬 놓았죠." 하고 말하였다. 도둑놈의 장수는 그 말을 듣고 "그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잠시 들어와. 이따가 잡아서 단칼에 쳐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우선 요기할 게 없냐고 가져오라고 했다. 이윽고 도둑놈의 장수가 커다란 대청에 가앉으니 큰 상을 들어오고 큰 술독이 들어왔다. 상에는 50가지 음식을 그득하게 놓여 있었고 군소와 돼지는 통째로 잡아 그대로 놓여 있었다. 도둑놈의 장수는 자기 배- 도둑놈 장수는 자기 배만한 잔으로 술을 떠서 꿀꺽꿀꺽 들이켰고 큰 칼로 소 뒷다리를 척 베어 와작와작 깨물어 먹었다. 한참 이렇게 먹고 나더니 졸개한테 옥에 가서 신랑이란 놈을 끌고 오라고 했다. 졸개 한 놈이 옥으로 가 신랑을 끌어 나오자고 하자 신랑이 졸개를 손가락으로 튕겨 죽여버렸고
신랑은 잡으러 간 조개들이 아무도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힘이 센 졸개를 보냈다. 이놈은 신랑하고 칼싸움을 한 번 하다 죽었고 대장은 이번에도 보낸 졸개가 돌아오지 않자 힘이 더 센 사람을 보내기로 했다. 신랑은 이놈하고도 한참 싸우다가 죽여버렸다. 이번에도 보낸 졸개가 돌아오지 않자 셋째 장수를 보냈다. 신랑은 이놈하고도 반나절 싸운 끝에 그놈을 죽여버렸다. 도둑놈 장수는 둘째 장수를 보냈다. 신랑은 둘째 장수하고 이틀 동안 싸워서 그놈을 죽였다. 그 다음에 도둑놈 장수는 바로 밑에 있는 첫째 장수를 보냈다. 신랑은 이놈하고도 사흘을 싸워 이겼다. 도둑놈 장수는 자기 부하들을 보낸 다음 족족 신랑한테 죽고 돌아오지 않자 그만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신랑을 잡으러 갔다. 신랑이 도둑놈 장수를 보니 눈을 망망을 하고 수염은 철사같이 빳빳하게 뻗쳐 있고 얼굴은 검붉은 아귀같이 무서운데 키는 구척장신으로 하늘로 쏟아질 것 같이 생긴 것이 억센 쇠붙이 장승 같았다. 거기에 비하면 얼굴은 배꼽 같고 희고 새뼈같이 광채가 나지만 부드럽고 뼈대가 가냘프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날쌔며 모든 생김새가 연약해 보이겼다. 그래서 도둑놈 장수는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다. 둘은 서로 칼을 빼어 들고 싸움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모두 힘이 세고 몸이 날쌔고 칼질을 잘하기 때문에 칼날이 번쩍번쩍하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땡그란 들릴 뿐 신랑은 어디에 있고 도둑놈 장수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기를 이래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공중에서 무언가 뚝 떨어졌다. 그것은 도둑놈 장수의 다리였다. 그러나 그 다리는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제자리에 가 붙었다. 다음에는 도둑놈 장수의 팔이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 붙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지니까 또 도둑놈 장수가 다리에가 내려오고 조금 있으니까 목이 떨어져 내려왔다. 몸종을 이걸 보자마자 얼른 매운제를 갖다가 뿌려 목에 뿌려댔다. 목은 다시 공중에 올라가 제자리에 붙으려고 했지만 매운제가 뿌려져 놓았기 때문에 다시 붙지 못하고 땅 위에 떨어져 내려와 펄떡펄떡 뛰다가 멈추었다. 도둑놈이 잘려진 머리통은 험상궂게 부러뜨린 뒤 몸종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까 목이 없는 도둑놈의 장수의 몸뚱아리가 쾅 하고 땅 위에 떨어졌다. 신랑은 뒤따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신랑은 몸종에게 여러모로 애써 주어서 고맙다고 진심으로 치하했다. 그리고 자기 색시를 의리도 지조도 없는 요망한 년이라고 하며 단칼에 쳐서 죽여버렸다. 그런데 색시의 뱃속에서 커다란 핏덩어리가 뛰어나오더니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석 달만 더 살았더라면 내 아버지 온수를 갚았을 것을. 아이 분해, 나는 온수도 못 갚고 죽고 마는구나 하며 소리 지르다가 죽어버렸다. 이색 씨는 벌써 도둑놈의 장수의 아기를 가졌던 것이었다. 신랑은 몸종이 다리고 도둑놈의 장수의 집을 하나하나 돌아다녀 보았다. 곳간을 열어보니 쌀, 보리, 콩, 5만 가지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또 한 곳간을 열어보니 소, 말, 돼지 5만 가지 짐승이 가득했다. 또 한 곳을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다. 또 한 곳갓을 열어보니 죽은 사람 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또 한 곳간을 열어보니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득 잡혀 있었다. 또 한 곳갓을 열어보니 젊은 색시들이 가득 잡혀 있었다. 그 색시들 가운데 꽃같이 곱고 별같이 빛나고 보름달같이 환하게 생긴 색시 셋이 있었다. 그게 바로
새 공주들이었다. 신랑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끓여 먹이고 인삼을 인삼과 녹용을 다려 먹이고 젊은 여자들은 모두 나오게 해서 밥을 지어 먹이고 금은보화며 쌀이며 보리며 짐승들을 나누어 주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했다. 그리고 신랑도 금은보화, 인삼, 녹용 등 같은 귀한 물건들을 바리바리 싣고 새 공주와 몸종을 데리고 땅 위에 올라오려고 스위스를 느려져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하여 먼저 금은보화, 인삼, 녹용들을 강주에 싣고 쇠줄을 흔들어 보았다. 땅 위에는 신랑은 한 번 내려간 뒤로 여러 달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선비들은 신랑이 도둑한테 맞아 죽었을 거라고 이제 그만 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는 차에 쇠줄이 흔들흔들 흔들려서 선비를 쇠줄을 끌어올렸다. 금은보화가 그리고 5만 가지 귀한 물건들이 큰 강주들이 하나 가득 담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선비들은 좋아라 하고 다시 내려놓고 쇠줄을 내려 모았다. 신랑은 몸종을 먼저 올려보냈고 선비들은 몸종을 올려놓고 쇠줄을 또 내려보았다. 다음은 공주 하나를 올려보냈고 그리고 공주 하나를 또 올려보내고 남은 공주를 올려보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신랑이 올라가려고 하자 쇠줄이 내려오지 기다렸다. 그런데 땅 위에서는 선비를 온갖 보물과 공주 셋을 올려놓고는 그만 딴 생각을 했다. 이 많은 보물을 임금님한테 바치고 새 공주를 자기들이 구해왔다고 하면 그들은 모든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신랑을 죽여 없애버릴 쏠쏠함으로 쇠줄을 내려보지 않고 큰 바위 덩어리를 굴 아래로 떨어뜨렸다. 바위는 우르르 탕탕탕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신랑은 굴 아래에서 쇠줄을 내려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큰 바위 덩어리가 걸로 내려와 깜짝 놀라 날쌔게 몸을 피했다. 한편 선비들은 공주 셋을 임금님 앞에 가서 많은 보화를 바치며 저희들은 온갖 고통을 겪으며 도둑놈의 나라에서 도둑놈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워 그놈을 죽이고 이렇게 보물과 공주를 모시고 나 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섞어 허풍을 떨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 임금님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대단하다며 신하들을 불러 놓아 놓고 이 세 선비들을 내 신랑 내 사랑하는 딸 셋과 몹쓸 놈의 도둑의 장수한테 구해온 충신들이요. 그 공들 이 세 선비들은 내 사랑하는 딸 셋을 몹쓸 놈의 도둑놈의 장수한테 구해온 충신들이요.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부마로 삼겠소. 그리고 이런 기꺼운 대사를 축하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은 이 선비들한테 치하하며 잘 보이려고 온갖 아첨을 떨어댔다. 한편 신랑은 땅 위에 나가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그 낭떠러지가 어찌나 높고 험악한지 보통 방법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방법을 없을 것 같아 도둑놈이 살고 있던 마을로 되돌아가 한 노인을 만났다. 신랑은 노인에게 자기가 여태까지 겪은 이야기를 다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굴 밖으로 땅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신랑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들 한가운데 있는 학을 가리키며 저기 저 학 등을 타면 올라갈 수 있소이다 하고 말을 했다. 그리고는 학이 젊은이를 태우고 날아가다가 악, 악 하고 소리를 지를 것인데 그것은 힘이 빠져서 그러는 것이니 그때마다 고깃 덩어리를 한 덩어리씩 입에 넣어주면 될 것이요. 하며 고깃 덩어리 7 덩어리를 주었다. 신랑은
노인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하계 등에 올라타. 하계 신랑은 태우고 공중으로 홀 날아 올라왔다. 한참을 날아가다가 기운을 빠졌는지 하악 하악 하는 소리를 냈다. 신랑은 고깃 덩어리를 입에 넣어 주었다. 학은 그 공깃 덩어리를 먹고 기운을 얻어 다시 힘차게 날아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또 하악 하악 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은 고깃 덩어리를 학의 입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땅 밑에 도둑놈의 나라에서 땅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 신랑은 학하고 작별하게 되었는데 학은 신랑을 보낸 맨 나중에 먹여준 고기를 무슨 고기냐고 물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학은 고기 맛을 전해주던 아주 달라 묻는 것이라고 했다. 신랑은 올라가는 길에 멀었는데 줄 고기가 없어 내 무릎에 살을 베어 주었다고 했다. 학은 그 말을 듣고 그 무릎에 살코기를 다시 토해 내어 신랑의 무릎에다가 붙여주었다. 그리고 잘 있으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다. 신랑은 학하고 작별을 하고 임금한테 갔다. 그런데 선비들이 임금이 사위가 되어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은 임금님의 앞에 가서 새 공주를 구하느냐고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와 도둑놈 장수와 싸워 이긴 이야기를 자세히 아뢰었다. 임금은 신랑의 말을 듣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친놈이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며 선비들을 모함한다고 꾸짖고 이런 놈은 크게 벌조한다고 큰 형틀에 묶어 매질을 하려고 했다. 그때 공주들은 궁전 앞들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나와 보았다. 그런데 자기들을 구해 내오로 애를 쓰던 신랑이 형틀에 묶여 있는 큰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손수 묶인 줄을 풀어주며 신랑을 아버지 왕 앞으로 데려갔다. 이 사람은 우리를 구하여 준 은인인데 어찌 벌을 주려고 하십니까? 하며 여태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였다. 임금은 공주의 말을 듣고 선비들을 잡아온 문초하였다. 선비들은 이렇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거짓을 꾸미어 임금을 속였다는 것을 자백하게 되었다. 임금은 간악한 놈들이라며 크게 노하여 새 선비를 당장 죽여버렸다. 그리고 신랑을 왕의 옆에 불러놓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가장 기여하는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고 나라 절반을 떼어 주었다. 하지만 신랑은 임금님의 말을 모두 사용하였다. 새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가진 애를 쓴 것은 신하로서 임금을 위하여 도리를 다했을 뿐이고 나라를 절반을 한 몸에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욕심이 큰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에는 공주를 구해내는 것은 몸종이 온갖 괴로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성심성의로 도와준 덕이니 이 여자의 은덕을 저버리실 수가 없으며 몸종을 아내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임금님은 신랑의 말을 듣고 몸종의 가력한 마음씨를 크게 감동하여 신랑과 결혼할 것을 특별히 허락하고 신랑에게 높은 벼슬을 주게 되었다.